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솔직히 어릴 때는 다들 큰 꿈을 가지라잖아요.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손은 이어 야망을 가져라. 저 역시 어릴 때는 피아니스트, 간호사, 소설가, 만화가, 우주 비행사까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직업은 뭐든 한 번씩 꿈꿔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하던가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꿈도 희망도 없는 평범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커다랬던 포부만큼의 능력도 재능도 없었던 저는 그냥저냥 고만고만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되는 대학을 나와 두 부부 맞벌이 하면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부족함은 없을 정도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사람으로 특출난 부분은 없어도 모나지도 않은 그 평범함이 매력이었기에 저희는 연애도 결혼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순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남편의 집안 역시 그냥 평범한 서민 집안인데요. 남편 위로 5살 터울의 형이 한 분 계시고 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이 똥 써드는 형님께서는 유명한 학원 강사,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 학원 강사라고 해서 다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고급 학원가로 유명한 일부 동네의 강사들도 스케줄이나 원생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도 200에서 300을 버는 강사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형님처럼 일타 강사쯤 되면 버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어지간한 사업가들만큼 잘 벌죠. 형님 역시 인터넷에 이름 석자만 쳐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강사였고, 특히 남자 강사에 비해 여자 강사들의 경우 유명한 강사들은 40대에서 50대의 연륜 있는 강사보다는 젊고 미모가 빼어난 강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오로지 실력 하나로 젊은 강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치열한 자리를 버티고 서서 일타 강사의 유명세를 지키는 형님은 그 업계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별로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의학의 힘을 빌리기는 했어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본래 외모도 괜찮고 공부 잘해서 이유대 나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일타 강사이기까지 나 정도면 됐지 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열등감이라고는 느껴본 적 없는 저라도 형님만큼은 정말 같은 여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부모로서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 사실이었죠. 거기에 원래 머리 좋고 나쁨도 키처럼 유전의 영향이 제일 세다고 하잖아요. 형님네도 저희 집처럼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도 형님의 좋은 머리를 똑 빼닮아 서울대 공대를 어렵지 않게 합격할 정도로 수지였죠.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중3으로 고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름 있는 사립고를 어찌 턱걸이로 들어갈 수준은 되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고 눈꼴신하고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모두 똑같이 누리고 살 수가 있나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가족이지만 가족 간의 다툼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 최고 가치의 행복은 하나 충족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저라도 가끔 서운할 때는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에요. 10손가락 꼬집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죠. 어머니에게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특별히 저를 엄청나게 과시하거나 서양 드라마의 빌런으로 등장해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었으나 큰아들 큰며느리를 더 챙겨주시는 건 사실이었고 또 눈에 너무 잘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도 옛날 분이니 장남을 더 아끼는 거야. 그 시절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어찌 보면 이해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거기에 큰며느리가 집안의 기동 노릇을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수입을 지니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 부부도 이익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간혹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면 형님께는 명품백을 사다 주고 저에게는 할인하는 시즌 지난 티셔츠 하나를 덜렁 선물 포장도 없이 던져주는 식. 물론 이거라도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게 어디냐. 형님이 잘 버는 만큼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얼만데 하고 저 역시 기대를 내려놓으니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도 크게 과시하는 건 아니니 그걸로 되었다 생각하고 마는 거죠. 또 명절이나 제사 때 가족이 모이면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님 오셨어?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시간 맞춰 출발했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럼 이해하지. 우리 며느리님이 얼마나 공사 다망하신 분인데. 아니 근데 얘는 아직도 음식이 덜 됐어? 예, 무슨 문어를 잡아오니? 연포탕 하나 끓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좀만 더 기다리세요. 금방 됩니다. 아이, 쟤는 무슨 그놈의 금방이 몇 번째야. 애가 그냥 넉살만 좋아가지고. 말은 저렇게 툴툴대시지만 저 역시 15년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다 보니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 은근한 차별은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께서는 유사는 형에게 70, 동생에게 30이라고 늘 대놓고 못을 박으셨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아주버님을 찾지 저희 남편은 찾지 않았죠.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어 가면 저는 늘 음식을 하느라 바빴고 제가 한 음식은 모두 형님과 아주버님 입으로만 들어가기 마련이라 제가 눈치껏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슬쩍 많이 덜어 앞으로 밀어줘야 좀 자기 몫을 챙겨 먹을 정도일까요? 남편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은근한 차별에 눌려 살아서 그런지 사람이 유약한 면이 없잖아 있긴 했어요. 하고 싶은 건 하셔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괄괄한 성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저 역시 어디 가서 지고는 못 사는 여장부 스타일이라 젊은 시절에야 이런 게 서운해서 어머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못내 서운한 마음에 작은 반항도 해보고 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격이 유해진 것도 있고 또 솔직히 벌이가 다르니 챙겨드리는 용돈 액수부터가 다르기도 하고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아주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긍정적이고 유도리 있는 성격으로 잘 헤쳐나가며 살고 있었죠. 솔직히 제 고민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중3인 우리 아들, 솔직히 어찌어찌 턱걸이로 욕심내서 사립고를 보낸다 한들 날고 기는 애들이 수두룩한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을까? 높은 학습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걱정되었고 솔직히 말해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아들은 대놓고 엄마 난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집에서 멀지 않은 공립고등학교를 가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무사히 학위를 딸 수만 있어도 성공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립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아들이 목표로 하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는 안 되고 입시를 대비해서 학원 한 군데 정도는 더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또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를요. 고만고만한 두 월급쟁이 수준으로는 학원 한두 개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드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자니 안 보낼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 아들 머리로는 어정쩡한 학원에는 보내는 이만 못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고민이 없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스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좋은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없는 형편에 쪼개고 또 쪼개서 2년 정도 어학연수나 유학이라도 보내줘야 하나 뭐 그런 고민까지 해야 하는 단계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월급은 둘이 합쳐 간신히 새우 400만원대, 요즘 서울 경기권에선 맞벌이 500만원대에도 아이 하나 키우며 사교육비에 뭐에 감당하기 힘들다고 우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형편의 고액학원이나 과외는 언감생심이나 다름없었죠. 공과금하며 아직도 다 못 갚은 주택 융자까지 학원 하나만 추가해도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파지를 줍고 살아도 내 자식이 멋지게 잘 되어 사는 걸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이고 또 본인이 정 싫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 아이인데 괜히 부모가 능력이 안 되니 학원 하나 보내주는 것도 망설여야 하나 싶어 괜히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친정에 손 좀 벌려볼까? 아이, 괜히 말 꺼냈다가 부르렁 만들어. 기억 안 나? 장인어른께서 저번에도 뭐라고 하셨는지? 그건 그렇지.
아,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어. 그랬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그리 어려운 처지는 아니었으나 저희 친정 아빠도 워낙 옛날 분이시다 보니 이 여자는 결혼하면 줄과 외인이여. 친정에 돈 벌릴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아. 나 죽으면 유산 분배는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고 아예 고언을 해둔 상황이셔서 명절에 애 데리고 친정에 가도 용돈 한 번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성격이야 워낙 칼 같은 분이니 유산 분배야 어른이 알아서 제 몫을 챙겨주시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자식인데 딸과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다를 일인가 싶을 때도 있었죠. 친정이 이런 상황인데 시댁에 손 벌리는 건 도저히 꿈도 못 꿀 일이었고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던 저는 형님께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형님과 제 사이가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딱히 나쁜 것도 아니었고 형님이 좀 깐깐한 이미지가 있긴 하셨어도 또 챙길 때는 챙겨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일타 강사인 형님의 비싼 강의를 공짜로 듣게 해달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솔직히 형님이 일하는 학원은 들어가는 것도 시험을 보고 가야 해서 저희 아들 수준에 맞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형님이 학원가에 인맥이 넓으니 좋은 학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요즘 정말 지훈이 진로 때문에 고민이에요. 적당한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그 적당한 학원조차 우리 형편에는 비싸서 혈을 내두르게 되니. 맞아. 요즘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 게 학원비니까. 나도 이 업계에서 일하지만 학원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인간 끌어서 독학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님, 지훈이 수학 학원이라도 하나 끊어야 하긴 하는데 제가 형님께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어머, 이렇게 와인까지 사들고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어? 아이 참, 가족끼리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죠. 많은 건 제가 바라지도 않고 혹시 형님 가족 할인 같은 걸로 조금이라도 싸게 수업받을 수 있는 수학학원이 있으면. 동서. 근데 사실 내가 소개해줄 수 있는 학원은 대부분 상위 1%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라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 붙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것도 그렇긴 해요. 그렇게 풀 죽지 마.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지훈이도 퀄리티 높은 강사한테서 수업 듣다 보면 또 일취월장해서 서울대 갈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실제로 내가 지작년에 수업했던 애들 중에 그런 케이스 있었어. 에이, 저도 그렇게 되면야 좋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 알아. 결국은 돈 문제잖아. 동서, 그러지 말고 내 운전기사로 취직할래? 운전기사요? 그래, 안 그래도 나 요새 자서전 작업이다, 외래 강사 초빙이다 뭐다 해서 너무 바쁘거든. 바쁘고 피곤하니까 운전에 집중도 안 되고 피로만 가중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운전기사 한 명 고용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여자 운전기사는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스케줄을 다 같이 해야 하는데 남자는 내가 좀 불편해서. 동서가 주면 같은 여자의 가족이기까지 하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봐. 솔직히 말해 월급은 많지 않았어도 장장 20년을 일하면서 매제처럼 정들고 편한 회사였고 직원들도 다들 장기 근속한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 최고참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지라 정든 동료들과 익숙하고 편한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람이 머리가 굳을수록 도전을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재고 따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 운전 실력은 여자치고는 좋은 편이었고 주차 실력만큼은 남자들과도 견주어도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회사 안에서는 베스트 드라이버로 불리고 있기도 한데다가 형님이 취직 조건으로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월급과 함께 아들이 고등반으로 올라오면 자신의 수업에 테스트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특혜, 가족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거절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형님이 좀 깍쟁이 같은 성격이긴 했어도 지금까지 특별히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회사에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형님의 운전기사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은 원래부터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최고는 어머님,
그 다음으로 아주버님과 형님, 저와 남편은 최하위 계급이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같은 성격을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살았던 것은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섭섭함은 있었어도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일정한 선은 넘지 않으면서 최소한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관계에 얽히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같이 일을 하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든 좋던 사이도 멀어져서 문제가 되든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바로 딱 저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냥 형님보다 못한 동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묶여있는 사이를 벗어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즉 갑과 을이 되고 나니 형님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20년 다닌 회사가 암만 편하다 한들 울컥하는 순간이 없지는 않았기에 이 정도야 사회생활하면 다 겪는 거다. 그게 상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니 고용주로서의 일타강사 백강이와 내 형님으로서의 백강이는 구분해서 생각하자. 그렇게 매일 출근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지만 잘 안 되는 순간도 존재는 하더군요. 아, 김 기사. 나 간이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 픽업 좀 해주고 전복죽 좀 사와요. 네, 알겠습니다. 죽은 저 앞에 땡땡죽에서 사오면 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땡땡죽에서 사와야지. 형님, 거긴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곳인데요? 어머, 지금 여기가 가족 모임이에요? 김 기사, 호칭 똑바로 해야지. 네, 사모님. 그런데 사모님, 아드님 픽업하고 시흥까지 다녀오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죽 하나 사자고 거기까지 가기에도. 아, 내가 지금 당장 땡땡죽에서 파는 전복죽이 먹고 싶은 걸 어쩌라고. 지금 당장 사와요. 내가 뭐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어? 수당 챙겨주면 되잖아. 이런 식이었죠. 일할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무조건 사모님으로 호칭해라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잘한 잔심부름이나 아드님, 그러니까 제 조카를 픽업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라는 사적인 일을 시키지를 않나.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생떼를 쓰면서 진상 손놈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참았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요. 이게 일반적인 순이동서의 지랄이었다면 당장 그 강냉이를 탈탈 털어 짤짤이를 했겠지만 일단은 형님 말대로 백강이는 제 고용주이자 곧 제 아들의 수업을 맡아줄 이유 강사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자식 잘 되길 바란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엉뚱한 곳에서 저를 부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형님네 세워둔 차를 새벽같이 몰고 나가서 매번 달라지는 행선지로 형님을 픽업하러 가야 하곤 했었습니다. 차라리 저 없을 땐 차를 사용 안 하실 거라면 저희 집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해도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런 허름한 주택가 동네에다가 내 차를 세워놔요? 기스라도 나면 김 기사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핏대를 세우며 절대 안 된다고 하기 일쑤였죠. 내가 운전기사로 취직을 한 건지 시녀로 취직을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제 소시적 별명이 불광동 깻잎머리, 막 요즘 소위 말하는 일진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성격이 불같고 힘이 억세어 남자애들도 잘못하면 패고 다니기로 유명했던 저였고 실제로 성격도 괄괄한 면이 있어 저를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제 성질을 건드리지 않았죠. 제가 유약한 면이 있어 가끔 답답하긴 해도 남편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제가 워낙 한 성깔 하는 데다가 욱하면 남자고 여자고 보지 않고 주먹을 날리곤 하던 젊은 시절 버릇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저처럼 성격 강한 남자를 만났다가는 어떤 꼴이 날지 뻔했던지라 유순하고 착한 남자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참 이 집안은 무슨 여자들 성격 드센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렇게 다정하고 유한 분이셨다고 하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아버님을 닮아 심성이 여리고 고우신 분인데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난 건지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요. 저한테도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보다 만만할 아주버님에게는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줬던 사근사근하고 애교 있던 모습이 다 뻥구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트레스가 차오르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퇴근 후 따로 오기로 했고
아주버님은 조카와 함께 오기로 하고 저는 외부 강의를 마친 형님을 픽업해서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놈의 주둥이는 실제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딥블루 컬러 스카프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것도 파란색인데요. 이게 어떻게 딥블루야. 눈알이 썩었어. 말씀 조심하시죠. 고여민이고 동서고 아랫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말해도 됩니까? 어머, 지금 나한테 눈알 부라리는 거야? 지금 뭐라고, 이게 어떻게 딥블루인지? 이건 누가 봐도 스트레이트 블루 아니야. 내 집 내 물건도 아닌데 내가 그게 뭔지 알게 뭐예요? 애초에 운전기사한테 자기 갈아입을 옷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완벽한 케어를 원하면 운전기사가 아니라 매니저를 구하시던가. 내가 노예도 아니고 형님 스카프 개수까지 외우고 다녀야 하냐고요?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당장 차 돌려. 지금 이 옷엔 그 스카프를 매야 한단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도리어 저를 비웃더군요. 이미 차는 시댁 거의 근처에 와 있었고 어머님과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돌릴 수 없고 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도도하게 팔짱을 끼고는 저를 한참을 위아래로 가소롭다는 듯이 훑어보던 형님이 그러더군요. 이제 뭐 위아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뭣도 없다 이거야? 지금 내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거지. 일 그만두겠다는 거지 지금? 아이고 뭐 대단한 여왕님 납셨습니다. 네네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고 말지. 나니까 몇 달이 견뎠지. 일반적인 사람은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둬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토스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진짜 연예인병 걸린 사람처럼. 나 참. 동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였어. 당당하고 멋지네. 뭐라고요? 지훈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며. 유학 보내고 싶다며. 내 강의에 꽂아 넣고 싶다며. 내가 내 수업에 넣어주겠다고 할 때는 구두에 뽀뽀라도 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이래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나 봐. 그렇게 말하더니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찌르면서 실실 쳐웃는 낯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김 기사 잘 좀 하자. 가진 게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거기서 진짜 뚝 하고 제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더군요. 자식이 앞길이고 나발이고 내 자식도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빌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유학 가고 일타 강사 수업 들어봐야 하나도 안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댁 대문을 몇 초 앞에 남겨두고 콱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앞으로 확 쏠린 형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는 어버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미친 여자의 손가락을 콱 낚아채고 죽일 듯 노려보았죠. 왕년의 불광동 깻잎머리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아주 그냥 손가락이 곱고 이쁘시네. 어찌나 가녀리고 이쁜지 톡 하고 건드리면 때빼로처럼 툭 하고 부러질 것 같네.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어머 동서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뭐냐 미쳤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이딴 짓거리 하고 살아남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야. 어떻게 열 손가락 관절이 하나하나 꺾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이는 어메이징한 인체의 신비를 지금 내가 생방송으로 함 틀어줘. 형님, 아니 이 주제도 모르는 미친 여자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그래도 묵은 치증이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진짜로 뭐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상해죄 이런 걸로 철컹철컹 할 일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 아들 뒷바라지 해야 하는 처지예요. 그냥 겁이나 좀 주다가 오줌이나 시원하게 지리는 것 보고 그걸로 두고두고 놀려 먹을까 하는 생각이나 하면서 묵혀뒀던 쌍욕이나 실컷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둥 하고 최종 보스가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한 손에는 언젠가 형님이 선물한 값비싼 골프치를 들고 말이지요. 정말 최종 보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당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간담이 다 서늘할 정도입니다. 인기척도 없이
골목 어귀에서 무슨 고라니처럼 불쑥 나타난 시어머니는 골프채를 드신 채 한참을 차 앞에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눈동자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게 정말 시어머니에게 이런 표현하면 실례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저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외신연스러운 귀신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하고 이렇게... 아가 창문 닫아라. 네? 닫힌다 창문 닫아라.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찬바람 쌩쌩 날리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시어머니는 골프채를 양손으로 쥐고는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워당탕하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머니의 분노에 찬 스윙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외제차 앞 범퍼에 쾅 하고 꽂히더군요. 세상에, 형님이 몇 년 전에 어머니 골프 가르쳐드린다고 비싼 골프채 세트며 골프복이며 다 사드리고 몇 번이나 라운딩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운동은 영 취미에 안 맞는다고 앞마당에서 퍼팅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세리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렁찬 스윙으로 골프채를 휙휙 휘두르시면서 차를 그냥 말 그대로 아작을 내놓으시는데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당장 지금도 웬만한 남자는 이긴다 하는 저도 그때 시어머니는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3분의 4박자, 신나는 자진몰이 장단 아시나요? 정말 시어머니는 쿵짝쿵짝 멀리서 보면 춤사위라도 보이는 사람처럼 신나게도 차를 때려 부셨습니다. 물론 뒷좌석에는 미친 여자의 미친 비명소리가 배경음악으로 쫙 깔려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저 역시 시어머니의 본 적 없는 어마무시한 반전 모습에 겁에 질려 어떻게 말려볼 생각조차 못하고 내밀었던 고개도 쑥 도로 집어넣고 운전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차를 때려 부수는데 온 열정을 다 쏟으시던 어머니가 우뚝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는 골프채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정말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려 보자면 꼭 복수를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최후의 복수를 위한 칼을 갈며 최종 빌런과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비장함까지 느껴졌다니까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타고 있는 뒷좌석 앞에 우뚝 서시더니 그랬습니다. 야, 나와. 세상에 전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런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니까요. 뭐해? 안 돼야? 좋은 말로 할 때 기어 나와.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형님은 그러더니 더듬더듬 어버버한 손길로 뒷좌석 문을 그냥 잠궈버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건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무언가 단단히 화가 나신 상황이었고 지금 내렸다가는 몸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터미네이터처럼 빳빳한 자세로 앞에 우뚝하니 서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내리라는 말만 반복하셨고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저는 슬그머니 앞좌석의 버튼을 조작해 그냥 잠겨있는 뒷좌석 문의 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차 뒷문 잠금 장치를 풀고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내자마자 벌컥 문을 열고 손을 쑥 집어넣으신 어머니가 형님의 머리채를 확 쥐어잡고는 차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셨습니다. 평소 뭐 수십만원짜리 트리트먼트인지 영양제인지 쓰면서 애지중지 관리한다던 형님의 긴 생머리는 그야말로 상모 돌아가듯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정말 제 입에서는 어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 모가지가 저런 각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인체의 신비는 제가 재현할 뻔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어머님이 집안의 어른답게 손수 재현하시는 것을 저는 그저 멀겋게 바라만 보았죠. 그러나 어머님도 결국은 사람이신지라 24시간 날뛸 수는 없었던지라 그렇게 한참을 인적이 드물어 말리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길에서 모가지를 그냥 뽑아버릴 듯 통째로 쥐고 돌리던 형님의 머리채를 놓아주셨습니다. 안 말리고 뭐 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상해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든 저희 시어머니는 제 입장에서 조금 섭섭하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도
절대 정도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분이 아니셨고 15년을 넘게 보고 살았던 고상한 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시는 데는 응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솔직히 어머니가 저 대신 복수해 주시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털씨 뭉치처럼 손가락에 그득하게 끼인 염색된 머리카락을 더러운 것 털어내듯 툴툴 털어내면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너 이 망할 년, 네가 얼마나 이 집안을, 우리 아들을, 나아가 나까지 이 집안 식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네 아래로 여겼으면 이런 철인공한 짓을 벌여? 시어머니를 슈퍼히어로로 만든 사연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처음부터 일타 강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 강사 일을 시작했던 30대 초반에는 비인기 강사였어요. 그런 형님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데려간 것이 지금 다니는 학원이었고 형님 역시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일타 강사가 된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는 곳들의 제안이나 사업 제의도 모두 뿌리치고 이 학원에 머물러 있었죠. 이 학원에서 자신의 강의 스타일을 확립해서 일타 강사로서의 캐릭터성을 굳히게 해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면서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의리 있고 인의를 아는 사람 같죠? 하지만 그 뒤에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형님이 학원장과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당연히 학원장 역시 나이가 지긋한 유부남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시어머니께서 파악한 것만 최소 10년. 학원에서 오래 일했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다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형님이 가끔 새벽 같은 시간에 집이 아닌 곳에서 픽업을 해오라고 닥달한 이유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워낙 스케줄이 바쁜 분이니 새벽에 일이 있었나 보다. 새벽에 3, 4시에 날 깨우긴 아무래도 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셨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집에도 안 들어간 거고 그때마다 그 불륜남과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형님과 불륜관계였던 학원장은 무리하게 형님을 인기 강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남의 수업이나 학생을 빼앗아오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수업시간표 역시 온전히 형님이 원하는 대로 형님의 편의대로 맞춰주면서 다른 강사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샀다고 해요. 저야 형님을 태우러만 가는 사람이니 그런 자세한 속사정은 들을 일이 없어 몰랐던 거죠. 그렇게 형님은 일타 강사로 컸고 30대 젊고 예쁜 강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불륜남 학원장의 강력한 비호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 불륜남의 사랑이 얼마나 찐 사랑이었냐면 자기 상간녀를 띄워주려고 수억에 달하는 인터넷 광고를 불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나 참 그런 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일까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원래부터 성격이 유약했던 탓에 아내의 폐악질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고 집안의 최고 어르신인 어머니께서 큰 며느리를 그리 예뻐하고 아끼니 더욱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쳤으면 좋으련만 이 금수 같은 여자는 자기 남편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는 아예 그놈과 살림까지 따로 차렸답니다.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어요. 처음엔 여기까지는 몰랐던 아주버님은 형님이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을 시댁에 들를 때나 가끔 봤으니 몰랐던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주버님이 말을 못했던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머님이 큰며느리를 워낙 아끼고 예뻐했던 것도 있지만 아주버님 스스로 자신이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자책하는 마음 때문이 컸다고 해요. 하나뿐인 아들도 엄마를 닮아 머리가 좋고 그 엄마가 번 돈으로 명문대를 다니는데 집안에 설 곳이라고는 없는 자신의 위치를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자기 하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집안의 평화가 지켜질 것이라고 미련하게 믿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난 김에 며칠 후에 집에 찾아올 큰 며느리를 위한 선물도 사면서 쇼핑하고 오시는 길에 연락 없이 학원을 찾아가셨던 어머니께서 직원들의 뒷담화를 듣고 이 사실을 알아버렸고 오늘 만에 벼르고 베르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주 작사를 내버리려고 말이죠.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을 가장 먼저 불러드렸는데 이 미친 여자는 자기 남편이 며칠 동안이나 집에 없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겁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 눈에 뭐가 씌었었지. 저런 구미호년을 며느리라고 믿고 물고 빨고 했으니. 어머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한참을 씩씩대셨고, 그제서야 제게 그동안 왜 그렇게 아주버님을 편애했는지를 털어놓으셨어요.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유약했는데, 그 중에서도 큰아들이 유독 그러한 면이 강해 어릴 때부터 어디서 유독 자주 맞고 오고 물건을 빼앗겨 오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작은 아들인 제 남편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이나 할 줄 아는데, 아주버님은 그것마저도 안 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던 겁니다. 야무지고 똑똑하고 돈 잘 버는 마누라 얻었다고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 그 며느리가 저런 미친 사람이었으니 어머니 속은 오죽 썩어 들어갈까요? 시어머니는 다 빠그라진 자동차 앞에서 한참을 오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네가 서운해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었어. 미안하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 묵묵히 집안일 봐주고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준 널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아보는구나.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저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맞다. 저 구미호, 요괴 같은 년을 아주 그냥 송장을 만들어야 해.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 저는 어머니에게 씩 웃어 보였죠. 해결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긴 세월 아주버님의 속을 썩어 들어가게 만든 그 상간놈을 툭치는 거지 뭐겠어요. 물론 순수하게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복수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지난 몇 달 동안 아들을 볼모로 잡혀 개처럼 굴려먹힌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한 사심도 물론 조금, 아니 사실은 살짝 많이 섞여 있었지만요. 뭐해, 네 그 죽고 못 사는 애인놈 얼굴 한번 보자꾸나. 지금 당장 학원으로 오라고 해. 아가, 가서 내 차 좀 빼와라. 학원으로 가게. 형님, 아니 그 미친 불려오는 어머니께 싹싹 빌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통할 리가 있나요? 어머니의 호통에 못 이긴 그 여자는 결국 살림까지 차릴 정도로 붙어먹었던 남자놈을 팔아먹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무 사정도 모른 채 애인이 부른다고 학원으로 내려온 학원장 놈의 상판떼기를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갈아버리셨습니다. 역시나 어머니의 골프치는 이번에도 열일을 해주었죠. 어머니는 그놈만 패는 게 아니라 불려씨가 대문짝만하게 프린트되어 나온 현수막도 다 찢어버리고 일타 강사 홍보 입간판도 시원하게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온요월에 이불 빨래하듯 지근지근 밟아버리셨죠. 아이고,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왜 이래? 자, 이거 였다 이놈. 온요월에 된똑 한번 제대로 맞아봐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숙씨랑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안 만나긴 왜 안 만나. 기왕 살림까지 차리고 산 거 평생 백년해로 해야지. 너희 같은 것들은 엄한 사람 피해주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야 해. 헤어지긴 왜 헤어져. 한 쌍의 아리따운 바퀴벌레구만. 형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 학원 관계자, 학생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얼굴을 알아보고 뭔가 싶어 다가와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댔고, 아예 동영상까지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간놈과 불려씨는 찍지 말라며 사람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악을 쓰더라고요. 그 뒤는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결말이에요. 무슨 인터넷 장의사인지 뭔지까지 고용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간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보려고 발악하던 불려씨는 결국 얼굴이 팔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고, 학원계에서도 그렇게 문제 있는 강사를 고용할 리 없으니 사실상 학원계에서 퇴출당하고 무직 신세가 된 거죠. 외부 강의까지 나갈 정도로 인기 있었던 스타 강사의 몰락. 정말 순식간이죠. 아주버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상대편의 죄가 워낙 확실한 데다 아예 인터넷에 팍제가 됐을 정도니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 소송 모두 아주버님의 깔끔한 승소로 끝났고요. 참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스타 강사 불려씨가
돈 하나는 알차게 잘 벌고 잘 모았던 덕분에 아주버님께서 재산 분할도 알차게 받으실 수 있었지 뭐예요. 물론 고통받았던 지난 세월을 돈으로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선택한 아드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나쁠 것 없죠 뭐. 그렇게 요 앞 슈퍼에만 나가도 자기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었던 불려씨는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알았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싫어서 그랬는지 언제부턴가 보인다는 소리가 없더니 이민을 걷더더라고요. 제발 이 역만리 타국에서는 한국인 망신 그만시키고 얌전하게 살길 바랍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똑똑하고 돈 잘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저에게 살갑게 잘 대해주십니다. 물론 그동안 아들들을 차별해왔던 거야 시어머니도 머리가 굳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 한순간에 고쳐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도 저에게만 일을 시키시지도 않고 아주버님 앞에만 맛있는 음식들을 몰아두지도 않으셔요. 아, 저 일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돼서 어쩌냐고요?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되지도 않아 회사로 돌아가기도 좀 그렇고 이제 와서 새 직장을 찾기에도 많은 나이였던 저는 어머님과 상의 끝에 어머님의 손맛과 저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살려 음식점을 개업했고 초대박까진 아니어도 저희 아들 고급 과외시켜주면서 우리 집 세 식구와 어머님까지 넉넉하게 살 형편은 되었답니다. 그동안 형님의 경제력에만 기대어 박봉에 만족하고 사셨던 아주버님도 가게 투자자이자 봉업자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세요. 가게가 워낙 잘 되다 보니 남편도 일 그만두고 가게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제라도 복닥복닥하게 모여 함께 힘을 합쳐 사니 요즘 몸은 고되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인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요즘 저희 가족은 내년 초 분정 내 계획에 눈코 뗄 새 없이 바쁘답니다. 언젠가 또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필립의 사연 드라마를 보시는 모든 분들 올해는 하시는 모든 일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